그러기 위해서 나는 말이 입 밖에 나오는 순간 사라지게 해야 되었다. 내가 말하는 문장들을 단순화하고 본질적인 것으로부터 부수적인 것을 분리할 줄 알기 위해서는 몇 주일 동안의 힘든 노력이 필요했다. 나는 어떤 사물 주위로 더 많은 여유를 남겨두면 남겨둘수록 그 결과가 더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럼으로써 에핑이 자기 스스로 결정적인 일, 즉 몇 가지 암시를 기초로 해서 이미지를 구성하고 내가 그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사물을 향해 자신의 마음이 여행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처음에 했던 설명이 너무도 한심하게 느껴져서 혼자 있을 때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밤 동안 침대에 누워 있을 때면 방 안의 사물들을 둘러보며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잘 표현할 수 없을까 알아보려고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하면 할수록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더 진지해졌다. 나는 이제 그것을 심리적인 활동이 아니라 도덕적인 활동으로 보았고, 에핑의 짜증과 불만족이 결국에는 더 높은 어떤 목적에 소용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의 비판에도 화를 덜 내게 되었다. 나는 빛을 찾는 수도승이었고, 에핑은 내 고행의 셔츠, 나 자신을 때리는 채찍이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더 나아졌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자신의 노력에 완전히 만족했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기에는 언어의 요구가 너무 컸고, 이따금씩 거두는 성공을 기뻐하기에는 실패에 직면할 때가 너무 많았다. 시간이 지나자 에핑은 내 설명에 좀 더 관대해졌지만, 나는 그 설명이 그가 원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졌기 때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어쩌면 그는 희망을 포기했거나 아니면 흥미를 잃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나로서는 알기 어려운 일이었다. 어쩌면 그는 단지 내게 익숙해져 가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겨울 동안 우리는 산책 나가는 일을 대개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제한했다. 웨스트엔드 애비뉴, 브로드웨이, 70번가와 80번가의 내거리들. 우리와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이 에핑을 알아보았는데,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대개는 그에게 반가운 기색을 보였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멈춰서서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야채 장수들, 신문파리들, 혼자 산책을 나온 노인들. 에핑은 그들 모두를 목소리로 알아보았고, 약간 거리감을 두었을지는 몰라도 예의 바른 태도로 그들을 대했다.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성체에서 내려온 귀족처럼 그는 이웃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는 것 같았다. 처음 몇 주일 동안에는 그들 모두가 분명히 알고 좋아했던 파벨 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오갔다. 그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그 근방에 다 알려져 있었고, 에핑은 진심에서 우러난 많은 악수와 위로의 말을 아주 점잖은 태도로 받아들였다. 그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우아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또 공공사회의 행동 규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나는 그저 놀라울 뿐이었다. 여기는 새로 들어온 사람이요. 에핑은 내 쪽을 가리키면서 그러곤 했다. 마치 내가 옆에 있음으로써 그를 명예롭게 해주려고 다른 일을 모두 제쳐놓고서 달려온 유명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 같은 투로였다. 그런 태도 변화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가끔씩 차를 마시러 들르는 72번가의 페스트리 가게에서도 마찬가지로 눈에 띄었다. 거기에서는 차를 흘리거나 소리를 내어 마시는 일도 없었고, 후루룩거리는 소리가 입 밖으로 새어나오는 일도 없었다. 낯선 사람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을 때면 에핑은 완전한 신사, 예의 바른 사람의 인상적인 본보기가 될 수 있었다. 산책을 나와 있을 때는 에핑과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기가 어려웠다. 우리는 모두 같은 쪽을 바라보고 있는 데다가 내 머리가 에핑의 머리보다 훨씬 더 높이 있어서 그의 말은 내 귀에 와닿기도 전에 흩어져 버리는 경향이 있었다.
그가 하는 말을 들으려면 허리를 굽혀야 했지만 그는 걸음을 멈추거나 늦추는 것을 좋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어둠 모퉁이에 이르러 길을 건너려고 기다릴 때까지는 할 말을 뒤로 미루어두곤 했다. 에핑은 내게 설명을 요구하지 않을 때에는 짤막한 말이나 질문 외에는 별 말이 없었다. 이 거리가 어디지? 지금 몇 시지? 나 감기 들겠어. 어떤 날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휠체어가 보도를 따라 굴러갈 동안 그 움직임에 몸을 맡기고 얼굴을 젖혀 햇살을 받으며 몸으로 느껴지는 무화경의 즐거움에 빠져들어 나지막하게 웅얼거리는 소리를 내기도 했다. 에핑은 자기 쪽으로 불어오는 맞바람을 느끼거나 주위로 쏟아져 내리는 보이지 않는 빛에 잠기기를 좋아했다. 내가 휠체어에 보조를 맞추면서 우리의 진행 방향과 일관된 리듬을 유지할 수 있는 날이면 나는 그가 유모차에 탄 아이처럼 뒤로 기대어 앉으며 차츰차츰 그 단조로운 음악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우리는 북부 브로드웨이를 떠나 다른 곳들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점점 더 멀리까지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다. 날씨가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었는데도 에핑은 계속 두꺼운 겉옷을 껴입었고 화창하게 개인 날에도 먼저 외출을 걸치고 담요를 무릎을 감싸지 않고는 밖으로 나가려고 들지 않았다. 날씨에 대한 감수성이 너무 강해서 마치 자기가 그것에 대비할 극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알몸이 그대로 드러날까봐 무섭기라도 한 것 같았다. 그러나 춥다고 느끼지 않으면 그는 대기와 접하기를 좋아했는데 그의 기분을 돋구어주는 데는 강한 산들바람 이상 가는 것이 없었다. 바람이 자기 쪽으로 불어올 때면 그는 바람을 향해 지팡이를 내두르고 큰 소리로 웃고 욕을 해대면서 법석을 들었다. 심지어 그는 겨울에도 강변에 있는 공원으로 가기를 좋아했고 거기에서 몇 시간씩 말없이 앉아 내가 그러리라고 예상했던 것처럼 졸거나 하지 않고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아들으려고 애쓰면서 귀를 기울였다. 나뭇잎과 가지들 사이에서 버스럭거리는 새와 다람쥐들, 나뭇가지 사이로 살랑거리는 바람, 아래쪽 큰 길에서 차들이 오가는 소리. 그렇게 공원으로 소풍을 나갈 때면 나는 그가 내게 어떤 관목이나 꽃들의 모습을 설명해달라고 할 때 그 이름을 찾아볼 수 있도록 식물도감을 들고 가기 시작했다. 그런 식으로 나는 전에 내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나뭇잎들과 꽃 몽우리의 형태를 살피며 수십 종의 식물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언젠가 에핑이 특히 얘기를 잘 들어줄 것 같은 기분이 되었을 때 나는 그에게 어째서 시골에서 살지 않느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질문을 하기엔 아직 때가 이른 11월 말 아니면 12월 초였는데 그때만 해도 나는 그에게 묻는 것을 크게 겁내지 않았다. 어르신은 공원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연에 둘러싸여 살아가실 수 없는 게 안 된 일입니다. 내가 말했다. 그는 대답을 하기 전에 한참이나 침묵을 지키고 있어서 나는 그가 내 말을 듣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벌써 그렇게 봤어. 마침내 그가 말했다. 나는 그걸 해봤고 지금은 그게 모두 내 머릿속에 있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황무지 한가운데서 혼자 몇 달 몇 년씩 살아봤지. 일단 그러고 나면 평생 동안 그걸 절대로 잊지 못해. 나는 어디로도 갈 필요가 없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리로 돌아가 있으니까. 거기가 요즘 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야. 아무도 없는 곳, 한가운데로 돌아가서. 12월 중순경 에핑은 갑자기 여행기에 흥미를 잃었다. 그 무렵 우리는 이미 10권쯤을 읽은 뒤 프레드릭 S. 델렌보가 쓴 계곡 여행기를 읽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그가 중도에서 말을 자르고 이러는 것이었다. 그만하면 된 것 같구만, 포그.
그건 이제 좀 지루해졌어. 또 우리에게 허비할 시간이 별로 없기도 하고 해야 할 일, 손을 써야 할 일이 있으니까. 나는 그가 말하는 일이라는 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두말 없이 책을 선반에 도로 꽂아놓고 다음번 지시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 지시는 좀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길모퉁이로 내려가서 뉴욕타임즈를 한 부 사오게. 휴 부인이 자네한테 돈을 내줄 걸세. 그가 말했다. 그게 전부인가요? 그게 다야. 빨리 서둘러. 어물쩍거릴 시간 없으니까. 그때까지 에핑은 뉴스를 따라잡는데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휴 부인과 나는 때때로 식탁에서 뉴스와 관련된 얘기를 했지만 그 노인은 한 번도 끼어든 적이 없었고 또 자기 의견을 말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오직 신문만을 원했고 그 뒤로 2주일 동안 나는 매일 아침마다 그에게 부지런히 뉴욕타임즈에 실린 기사들을 읽어주었다. 월남전 관련 기사들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그는 다른 기사들에 대해서도 듣고 싶어했다. 국회의 논쟁, 브루클린에서 일어난 3건의 예고 방화, 브루크롱스의 살인사건, 다시 읽겠습니다. 브롱크스의 살인사건, 주식시장 목록, 서평, 농구 스코어, 지진. 그중 어느 것도 처음에 신문을 사오라고 나를 내보내면서 했던 급박한 어조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았다. 에핑은 분명히 어떤 일을 도모하고 있었지만 나로서는 그게 무엇인지 상상도 하기 어려웠다. 그는 간접적으로 천천히 고양이와 쥐 노름을 하듯 자신의 의도 주위를 맴돌면서 적분해가고 있었다. 그가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었지만 동시에 그런 전략이 너무도 분명해서 마치 내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언제나 사망기사가 실린 페이지들을 꼼꼼히 훑어보는 것으로 오전에 신문 읽는 시간을 끝냈다. 그 기사들은 분명히 다른 기사들보다 에핑의 관심을 더 끄는 것 같았는데 때때로 나는 그가 무미건조한 산문체로 된 그런 기사들에 얼마나 열심히 귀를 기울이는지가 놀라웠다. 산업계의 지도자들, 정치가들, 이념 정립가들, 발명가들, 무성 영화 스타들, 그들 모두가 똑같이 그의 관심을 끌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우리는 차츰차츰 사망기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시작했다. 그는 내게 어떤 기사들은 2-3번을 읽게 했고 사망자가 별로 없는 날에는 페이지 하단에 조그만 활자로 인쇄된 유료 게재의 부고들을 읽어달라고 했다. 향년 69세인 사랑받는 남편이자 아버지 조지 모모는 가족과 침지들의 애도 속에 금일 오후 1시 소로즈 묘지에서 성모 마리아의 품에 안겨 영면할 것입니다. 에핑은 그런 지루한 암송에 단 한 번도 지루해하는 기색을 보인 적이 없었다. 마침내 그는 거의 2주일 동안을 미루어 두었다가 다른 뉴스도 듣고 싶어하는 척하는 태도를 완전히 버리고 맨 먼저 사망기사가 실린 페이지부터 펼치라고 일렀다. 나는 그 순서의 변화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가 사망기사들을 훑어보고 나서 다른 것을 읽어달라고 하지 않자 우리가 마침내 전환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우린 이제 그런 기사들이 어떻게 들리는지 알게 됐어. 그렇지 않나? 그가 물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우리는 전반적인 추세를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읽었으니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이게 에픽 목소리가 아니었네요. 우리는 전반적인 추세를 알 수 있을 만큼은 충분히 읽었으니까요. 그게 침울하다는 건 인정하겠어. 하지만 나는 우리 일을 시작하기 전에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일요? 내 차례가 오고 있어. 어떤 돌대가리도 그건 알 수 있어. 어르신이 언제까지고 사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사셨고 그래서 제 생각엔 앞으로도 한참 더 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쩌면 그렇겠지. 하지만 내 말이 틀린다면 그건 내 평생에 처음으로 틀리는 일이 될 거야. 그때가 언제일지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군요. 그래, 맞아. 나는 알고 있어. 수백 가지 작은 조짐들이 내게 얘기를 해왔으니까. 나는 이제 명이 다해가는 중이고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시작을 해야 돼. 저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내 사망기사. 우리는 이제 같이 그걸 작성하기 시작해야 돼. 누가 자기 자신의 사망기사를 쓴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이 쓰게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르신? 어르신이 돌아가신 뒤에요. 죄송합니다. 생전에 경력이 남아있다면 그렇겠지.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되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르신은 몇 가지 기본적인 자료를 모으고 싶으신 거군요. 바로 그거야. 하지만 무슨 이유로 사람들이 그걸 실어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 사람들은 52년 전에 그걸 실었으니까. 나는 그 사람들이 그걸 다시 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걸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무슨 말씀이신지요? 나는 죽었어. 사람들은 산 사람의 사망 기사를 쓰진 않아. 안 그런가? 그러니까 나는 죽었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 사람들이 나를 죽었다고 생각했지. 그러면 어르신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나요? 그러고 싶지 않았어. 나는 죽어 있는 게 좋았고 그게 신문에 실린 뒤로는 죽은 채로 지낼 수가 있었지. 그러면 어르신은 분명히 중요한 인물이었겠군요. 그래, 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지. 그러면 제가 어째서 어르신 이름을 못 들어봤을까요? 나는 늘 다른 이름을 썼으니까. 내가 죽은 뒤에는 그 이름을 버렸거든. 그 이름이 뭐였는데요? 계집애 같은 이름. 줄리언 바버였지. 나는 그게 싫었어. 저는 줄리언 파버라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누가 기억을 하기에는 너무 오래전이었지. 나는 지금 5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보고. 1917년. 사람들 말대로 하자면 나는 망각 속으로 빠졌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지. 그러면 줄리언 파버였을 때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나는 화가였어. 위대한 미국 화가. 만일 내가 그 일에 매달렸다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예술가로 인정을 받았겠지. 적절한 평가일 거라고 믿습니다. 나는 단지 사실만을 얘기하는 거야. 내 경력은 너무 짧았고 그래서 너무 많은 일을 하지 못했어. 그러면 어르신의 그림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전혀 알 수가 없어. 내 생각엔 모두 없어져서 희미한 공기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 같다. 어쨌든 나는 그것에 상관하지도 않고. 그렇다면 어째서 사망 기사를 쓰고 싶어 하시는 겁니까? 그건 내가 곧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 그런 다음에는 내가 그 비밀을 지키건 안 지키건 상관이 없을 테고 그 사람들은 처음엔 실수를 했지만 정말로 중요한 때가 되면 바로잡을 수가 있겠지. 알겠습니다. 나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대답했다. 그러는 데는 물론 내 다리가 중요한 역할을 했지. 그가 말을 이었다. 자네도 틀림없이 거기에 대해서 의아해했을 걸세. 모두들 그랬지. 그건 당연한 일이야.
내 다리, 오그라들어 못쓰게 된 다리. 자네도 알 테지만 나는 병신으로 태어나진 않았어. 우리는 처음부터 그 점을 분명히 해야 돼. 나는 젊은 시절엔 다른 친구들과 함께 뛰어돌아다니던 혈기왕성하고 기운찬 젊은이였어. 그건 우리가 여름을 보내곤 했던 롱아일랜드에 있는 그 저택에서였어. 지금은 거기가 집단 규격주택과 주차장으로 바뀌었지만 당시에는 목장과 해변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하늘 외엔 아무것도 없는 천국이었지. 내가 1920년에 파리로 옮겨갔을 때는 누구에게도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없었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상관이 없었지. 나에게 정말로 무슨 일이 났건 상관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그래서 나는 몇 가지 얘기를 꾸며냈는데 그 하나하나가 전에 꾸며냈던 것보다는 좀 더 나은 거였어. 나는 그때의 상황과 기분에 따라서 그런 얘기들을 꾸며냈고 다음번에 다시 얘기를 할 때면 언제나 내용을 바꾸었지.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을 끌어다 붙이고 저기에서 세세한 사항을 완벽하게 꾸미고 마침내는 완벽하다고 여겨질 때까지 몇 년 동안 그것들과 실험을 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나았던 건 아마도 전쟁 얘기였을 건데 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한 솜씨를 보이게 되었어. 지금 나는 그 큰 전쟁, 사람들의 가슴을 찢고 모든 전쟁을 끝낸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네도 내가 그 참호들이며 진흙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어봤어야 하는 건데 내 얘기는 신들린 것처럼 줄줄 흘러나왔지. 나는 누구보다도 더 두려움을 잘 설명할 수 있었어. 한밤중에 울려 퍼지는 대포 소리, 각반을 찬 채로 멍청한 얼굴 하고 있는 보병들, 파편. 나는 내 두 다리에 600개의 파편 조각이 박혀있다고 거짓말을 하곤 했지.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고. 프랑스 사람들은 내 얘기에 열중했고 물릴 줄을 몰랐어. 나한테는 또 라파에트 유격대에 관한 또 다른 얘기도 있었지. 내가 독일 병사에게 어떻게 저격당했는지 설명해주는 생생하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얘기. 분명히 말하지만 그건 썩 그럴듯한 얘기였어. 그 사람들은 좀 더 얘기해달라고 졸라댔지. 문제는 내가 언제 그 어떤 얘기를 했는지 기억을 해야 하는 거였어. 나는 그런 얘기를 모두 몇 년씩 내 머릿속에다 기억해두고 전에 본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얘기를 하지 않도록 조심했지. 그게 그 일에 어떤 스릴을 더해 주었어. 어느 순간에라도 꼬리를 잡힐 수 있다는 누군가가 벌떡 일어나서 나한테다 거짓말쟁이라고 소리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누구든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로 자기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법이거든. 그러면 그 여러 해 동안 아무에게도 진짜 얘기를 해주지 않으셨나요? 단 한 사람에게도. 파벨 슌에게도요? 파벨 슌에게는 누구보다도 더 그랬지. 그 친구는 아주 신중했어. 그래서 나한테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었고 나도 얘기를 해준 적이 없었지. 그러면 지금은 말씀하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적당한 때가 되면 자네는 기다려야 할 거야. 하지만 어째서 제게 말씀하시려는 거죠? 우리는 서로 안 지가 겨우 몇 달밖에 안 되었는데요. 그건 내가 달리 택할 길이 없기 때문이야. 내 러시아인 친구가 죽었고 흉 부인은 그런 일을 하도록 생겨먹질 않았으니까. 자네 말고 누가 있나, 보그. 좋건 싫건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은 자네 하나뿐이야. 달의 궁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